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요즘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고물가와 이를 잡기 위해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은 최근 영상에서 설명드렸으니 여기 나와 있는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가 흔들리니 국내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 역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굳건한 반도체를 기반으로 매 분기마다 10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올리곤 했었는데요. 하지만 며칠 전에 나온 삼성전자의 4분기 잠정 실적 발표에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9%나 감소한 4조 3천억을 기록했다는 발표가 있었죠. 4조 원대 영업이익은 정말 간만에 보는 수치입니다. 미국의 내구재 주문을 봐도 최근 들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로 인하여 삼성전자의 반도체 수출이 줄어들고 이와 함께 실적도 추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성이 이러하니 다른 기업들은 안 봐도 뻔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들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경기 침체보다 더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PF 대출 문제입니다. 작년 9월 말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PF 대출 문제, 미분양 문제, 이런 것들이 부동산 경기 위축과 맞물리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 PF 대출 문제를 다뤄보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문제는 더 커지지 않을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난 9월 강원도가 레고랜드 관련하여 부동산 PF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의 채무 불이행을 선언한 이후 회사채 시장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채 금리가 국채 금리 대비 1% 정도 높게 형성되어 있죠. 그런데 9월 말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자 국채, 회사채 금리가 모두 급등하면서 시장이 완전히 흔들려 버렸습니다. 물론 여기에 연준의 강한 금리 인상 정책도 한몫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체크하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안전한 기관에서 발행하는 채권일수록 금리가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신용도가 떨어지고 불안한 기관에서 발행하는 채권은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용도가 불안한 기관이 망해버리면 돈을 떼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힘든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우리 주변 개인 사업자들의 대출 금리가 가장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미국에서 발행하는 국채가 가장 안전하고 그 다음 한국에서 발행하는 국채, 그 다음 한국 회사에서 발행하는 회사채 위주로 안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는 반대로 형성되어 있죠. 한국의 회사채 금리가 가장 높고요. 그 다음 한국의 국채금리, 미국 국채금리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항상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대체적으로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보여드렸었던 차트에서도 한국의 회사채 금리가 항상 한국의 국채 금리에 비해 높게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명심할 게 있습니다. 이 둘의 금리는 다르지만 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물론 한국의 회사채 금리뿐만 아니라 미국 국채 금리와 한국 국채 금리도 대체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PF 대출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한국의 회사채 금리뿐만 아니라 미국 국채 금리도 한꺼번에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PF 대출 이런 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서 술술 영상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PF 대출이라는 것은 아직 완공되지 않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은 내가 사고자 하는 집을 담보를 잡고 대출을 받습니다. 하지만 PF 대출은 건물을 다 짓기도 전에 이거 다 지어지면 이 정도 가치는 될 거야. 이걸 주장하면서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 조금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내 부동산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아파트를 짓기만 하면 분양은 다 성공했고 가격 역시 쭉쭉 올라갔었죠. 그래서 그동안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로 시행사가 PF 대출을 받죠. 이 과정에서 건설사, 증권사 및 금융사들은 보증을 서거나 실제로 돈을 빌려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PF 대출은 단기 대출이어서 중간중간 차환이 필요합니다. 즉 다른 대출로 갈아타줘야 해요. 그런데 작년부터 회사채 시장에 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갈아타기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분이 주택담보대출을 만기 1년짜리로 받았는데요. 그동안 1년이 훌쩍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새로운 대출로 갈아타야겠죠. 하지만 1년 동안 대출 금리가 엄청 올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울며 겨자 먹기로 높은 금리의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은 아파트라는 실질적인 담보가 있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PF 대출은 담보가 애매하죠. 실체가 없습니다. 분양이 잘 될지도 모르겠고요. 다 지어도 담보 물건의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엄청 올라서 지을 수나 있을지 이런 걱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대출 갈아타기 차환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갈아타기에 실패하면 어떡하죠?
바로 보증을 선 건설사나 증권사가 이를 다 떠안아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건설사, 증권사들이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결국 건설사, 증권사들이 이러한 대출을 다 해결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누가 대신 빚을 갚아주진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즘 힘든 건설사가 어딨죠? 바로 롯데건설이 있습니다. 롯데건설은 대우건설, 현대건설과 함께 둔촌주공을 짓고 있는데요. 둔촌주공 문제를 한번 체크하면서 영상을 이어가보겠습니다. 롯데건설은 현대 대우건설과 함께 1월 19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7,200억 규모의 PF 대출을 차환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둔촌주공의 계약 만기일이 1월 17일입니다. 그러니까 대출 만기 이틀 전에 돈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최대한 계약률을 높여야 이러한 건설사들은 PF 대출을 갚을 수가 있겠죠. 만약에 계약률이 100%라면 계약금으로 9,430억을 받아 100% PF 대출을 갚을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계약률이 70%면 계약금 6,600억을 받아 PF 대출을 살짝 못 갚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7,200억 규모의 PF를 일시에 소강하기 위해서는 계약률 77%가 필요합니다. 이번 정부에서 분양 규제도 다 풀어줬으니, 그리고 소급 적용시키면서 둔촌주공에도 모두 적용시켜줬으니 계약률 77%는 어지간하면 달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쯤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1월에만 PF 대출 17조 원의 만기가 몰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출을 받은 회사들은 다른 PF 대출로 갈아타거나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이를 상환시켜야 됩니다. 17조 원이라 규모가 꽤 크죠. 아무래도 튼튼한 회사들은 대출을 상대적으로 쉽게 받으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부실한 회사들은 이번 기회에 몇몇 무너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처럼 몇몇 회사들의 부도 역시 각오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고금리 시대에 몇몇 부실한 회사들의 부도는 피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안타깝지만 이런 회사들 몇몇이 무너진다고 해서 한국이 무너지거나 이렇진 않습니다. 한국의 경제 구조상 대기업만 무사하고 잘 버텨준다면 경제 위기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대기업 중 하나가 바로 롯데건설이었는데요. 롯데건설은 PF 대출 하나를 매각해서 1.5조 원의 자금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전환사채 2천억, 공모사채 2,500억을 모두 완판시켰다고 합니다. 특히 공모사채 2,500억 중에서 1,600억은 투자자들이 몰려서 이를 사줬고요. 부족한 900억은 정부의 체험펀드에서 인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중에서 신용도가 떨어진 롯데기업도 사람들이 투자했다, 돈을 빌려줬다, 1,600억이나 빌려줬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 느낌이 이상하죠? 불과 한 달 전에만 해도 회사채 시장이 마비되어 롯데건설이 부도난다고 난리가 아니었는데요. 이제는 사람들이 1,600억이나 되는 돈을 냉큼 빌려줘 버리네요. 그리고 여러분, 더 재밌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최근에 회사채를 발행한 회사들을 보겠습니다. KT는 1,500억 모집에 3조 원 가까이 되는 돈이 몰렸습니다. 이마트는 2,000억 원 회사채 모집에 1조 원 이상의 자금이 몰렸습니다. 한 달 전과 느낌이 다르죠? 사람들이 회사채 시장에 몰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정리드리면 기본적으로 글로벌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많이 꺾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미국의 국채금리, 한국의 국채금리, 한국의 회사채 금리가 모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이야기를 드렸었죠. 이 중에서 가장 시세를 주도하는 것은 미국의 국채금리입니다. 그럼 우리는 미국의 국채금리를 보면 한국의 회사채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약간은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차트인데요. 레고랜드 사태가 터졌을 때에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4%를 넘어서 더 오르려던 시기였습니다. 이때만 해도 앞이 보이지가 않았죠. 국채금리는 4%를 넘어가지, 파월은 금리를 더 올린다고 하지, 국채금리는 5%까지 올라갈 것만 같지, 모든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으면서 한국의 회사채 시장도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앞으로 국채금리가 더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당연히 회사채 금리는 더 많이 오를 것으로 다들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회사에게 돈을 빌려줄까요? 저라면 안 빌려줍니다. 조금 더 기다리면 5% 더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줄 수 있는데 왜 지금 빌려줄까요? 그리고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내가 돈을 빌려준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데 돈을 빌려줄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반대로 앞으로 국채금리가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앞서 말씀드린 시나리오를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금리가 더 떨어지는데 지금 빨리 돈을 빌려줘서 고금리로 이자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최근에 회사채 시장에 돈이 조금씩 몰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가 진정이 되고 이와 함께 한국의 국채금리, 한국의 회사채 금리가 진정되니 회사채 시장으로 돈이 몰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3년물 회사채 금리인데요. 작년 레고랜드 사태가 터졌을 때 5.7%를 넘어갔었는데 지금은 5%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꽤 안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다시 미국 상황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제 상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고용 보고서를 보면 미국의 실업률은 3.5%로서 최근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 역시 22만 건이 늘어나면서 코로나 이전의 고용 상황을 훨씬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 고용 시장이 여전히 튼튼하고 경제가 튼튼하기 때문에 연준은 앞으로 금리를 더더욱 올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번에는 다른 자료를 볼게요. 이것은 부분별로 고용이 어디에서 증가되었고 감소되었는지 나와 있는 표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박스 친 부분에는 주당 평균 근무 시간, 주당 평균 수입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맨 왼쪽이 9월달, 그 다음이 10월, 11월, 맨 오른쪽이 12월달 수치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첫 번째 빨간색 네모 박스 친 주당 평균 수입이 34.8, 34.5, 34.4, 34.3시간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 시간은 줄어들고 있지만 주당 평균 수입은 반대로 늘어났습니다. 노동이 부족하고 사람이 귀해지니 임금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주당 평균 수입은 1,092달러, 1,124달러, 1,125.91달러 이렇게 올라왔었는데요. 이렇게 오르다가 12월 들어 1,125.73달러로 소폭 떨어졌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22개월 만에 처음으로 임금이 줄어든 것입니다. 여전히 미국의 노동시장은 강하지만 임금이 살짝 줄었다. 무조건 미국 노동 상황이 좋지만 않다. 경제가 굳건하지만 않다. 이런 것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네모박스 친 임시직을 보겠습니다. 임시직의 고용 상황은 10월부터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2월 달에는 역대급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인 그래프로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은 경제 위기 직전에 임시직을 먼저 해고하곤 했습니다. 2001년 IT 버블 경제 위기를 앞두고도 임시직의 감소가 먼저 한번 나왔고요. 2008년 서프라임 경제 위기를 앞두고도 임시직의 감소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경제 위기 직전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번에도 3개월 연속으로 임시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 미국의 노동 상황이 좋아 보이긴 하지만 균열이 조금씩 가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30분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한국 시각 기준으로 1월 6일 지난주 금요일 자정 부근에 나온 것입니다. 100% 그런 것은 아니지만 10년물 국채금리는 경제가 좋으면 오르고 경제가 안 좋으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용 보고서가 발표된 직후 고용 수치는 좋았지만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었다는 것이 부각되면서 국채금리가 오르다가 떨어졌고요. 그 이후 자정에 발표된 ISM 비제조 PMI가 위축 국면으로 접어들자 10년물 국채금리는 더더욱 떨어져 버렸습니다. 미국 경제가 좋아 보이긴 하지만 지금 마냥 좋지 않기 때문에 국채금리 역시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회사채 시장이 점점 진정되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너무 빨리 설명드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한국의 금리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천천히 정리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